내 이름은 김민서. 7살. 나는 세상이 넓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나의 세상은 언제나 낡고 비좁은 초가집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다. 흙벽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고 지붕에는 낡은 이형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다. 비가 오면 작은 틈새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는 밤새도록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아야 했다. 나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보다 2살 어린 동생 민준이 전부였다. 우리는 이 작은 집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았지만 따뜻함보다는 가난의 그림자가 늘 우리를 짓눌렀다. 우리 집 밥상은 늘 초라했다. 흰쌀밥은 명절에나 겨우 구경할 수 있는 사치였고 대부분의 날들은 보리밥이나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웠다. 반찬이라고는 산에서 캐온 나물이나 밭에서 나는 채소가 전부였다. 고기 한 점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감사했다. 나는 언제나 내 몫의 밥보다 동생 민준이의 밥그릇을 먼저 살폈다. 민준이는 몸이 약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를 달고 살았고 밤이면 쌕쌕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튼튼해지기를 바랐다.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민준이가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나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책이라고는 해봐야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동화책 몇 권이 전부였다. 마을에 학교가 없었기에 나는 글자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글자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동화책의 그림을 보며 내용을 짐작했고 아버지가 가끔 읽어주시던 신문 조각들을 주워 모아 글자를 익혔다. 밤이 되면 나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책을 읽었다. 촛불은 흔들렸고 나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나의 미래처럼 불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도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끔찍이 아끼셨다. 민준이는 우리 집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늘 민준이가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준이에게는 언제나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아들이 귀한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눈에는 민준이만큼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우리 집의 작은 일꾼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밭일을 도왔다.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나의 어깨에는 언제나 가족의 생계에 대한 작은 부담감이 얹혀 있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나는 땔감을 주우러 산에 올랐다. 매서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나뭇가지들은 앙상한 모습으로 흔들렸다. 그때 나는 산길 옆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녀석은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버려진 것이 분명했다. 나는 망설였다. 우리 집도 넉넉하지 않기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더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처음에는 나를 경계했지만 이내 나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나는 녀석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녀석의 몸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나는 어머니 몰래 녀석을 아궁이 옆 따뜻한 곳에 눕히고 남은 죽을 조금 덜어 주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죽을 먹었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내 손안에서 쿵쾅거렸다.
녀석에게 복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복돌이는 나의 작은 비밀이자 친구가 되었다. 나는 복돌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주었다. 내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복돌이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였다. 밤마다 복돌이를 품에 안고 잠들었고 복돌이는 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복돌이의 존재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작은 기쁨이었다. 나는 나의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은색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목걸이 펜던트에는 작은 새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나의 할머니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었다.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늘 이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다. 민서야, 이 작은 새는 너를 닮았구나. 언젠가 너는 이 작은 새처럼 훨훨 날아 먼 곳까지 갈 것이다. 네가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날아갈 것이다. 할머니는 내가 언젠가 이 시골을 떠나 넓은 세상에서 크게 될 것이라고 믿어주셨다. 그 목걸이는 내게 할머니의 사랑과 나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을 상기시켜 주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도 있었다. 겉표지는 닳고 닳아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수첩을 펼치자 할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와 함께 약초 그림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민간요법에 능통한 분이셨다. 어릴 적 민준이가 아프면 늘 할머니가 산에서 약초를 캐와 약을 다려주셨다. 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그 수첩은 내게 할머니의 지혜와 함께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가끔 민준이가 잔병치레를 할 때마다 수첩을 보고 간단한 약초를 다려주곤 했다. 신기하게도 민준이의 감기는 금방 나았다. 나는 이 수첩이 언젠가 내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 집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이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졌다.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열은 밤새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들어와 화를 냈고 어머니와 다투기 일쑤였다. 집 안에는 언제나 싸움소리와 민준이의 기침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나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마을의 큰 병원으로 향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의사의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민준이가 더 큰 병원에 가야 한대. 수술을 해야 한대. 돈이 너무 많이 든대.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는 절망했다. 우리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 어머니는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포기라니.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을 살려야 해.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가 아프다는 것은 내게도 큰 고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그때 마을의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번지르르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민준이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따님을 도시에 데려가 큰 공장에서 일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매달 돈을 보내드릴 테니 민준이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따님도 그곳에서 새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남자의 제안에 솔깃한 듯 보였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민준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를 팔겠다는 말인가? 나는 절규했다. 안 돼요, 엄마. 저를 팔지 마세요. 저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의 간절한 호소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게 변했다. 민서야, 미안하다. 하지만 민준이를 살려야 해. 민준이는 우리 집의 희망이야. 네가 희생해야만 민준이가 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나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걸까? 왜 민준이만 특별한 존재인 걸까? 나는 그녀의 이기심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을 파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팔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결국 나는 낯선 남자에게 팔려 도시로 떠나게 되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나를 외면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민준이의 병과 미래만이 보였다. 나는 그들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도시로 향했다. 트럭 안에는 나처럼 팔려온 어린아이들이 몇 명 더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모두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나의 고향을 바라보았다. 나의 작은 세상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홀로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을 만든 자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다.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꼭 쥐었다. 작은 새는 여전히 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을 딛고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아낼 것이다.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를 버린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낡은 트럭은 거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또 달렸다. 나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익숙한 시골 풍경은 점차 멀어지고 거대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공장은 회색빛 하늘 아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쿵쾅거렸다.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꼭 쥐었다. 작은 새는 여전히 나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듯했다. 트럭은 마침내 한 낡은 공장 앞에 멈춰 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기계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장 문은 거대했고 그 안에서는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트럭에서 내려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나를 팔아넘긴 남자 이강민은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이곳이 네가 앞으로 일할 곳이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동생 치료비도 되고 가족들도 잘 살게 해야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내가 처한 비극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지치고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는 안내를 받아 공장 관리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철수라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투박한 얼굴에 굳게 담은 입술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다. 고작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덩치 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곳인데 나는 그의 경멸적인 시선에 오기가 생겼다. 나는 나를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철수 관리자는 내게 공장의 가장 힘든 작업인 약초 분류 작업을 맡겼다. 그것은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앉아 약초를 분류하는 일이었다. 손톱 밑에는 늘 약초 찌꺼기와 흙이 박혀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졌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야 했다. 나는 공장 한편에 마련된 작은 숙소에서 지냈다. 숙소는 비좁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곳은 내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밤마다 몰래 가져온 낡은 수첩을 펼쳐 약초에 대한 지식을 공부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수첩은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나는 수첩을 통해 약초의 이름과 효능, 그리고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익혔다. 할머니의 필체는 내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나는 할머니의 지혜를 빌려 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경계했다. 그들은 내가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팔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동정하거나 비웃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다. 나는 오직 나의 목표만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 공장을 벗어나 성공하고 나를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동생 민준이를 만나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공장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공장 안을 돌아다니며 기계의 작동 방식과 약초의 가공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관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복잡한 기계의 원리를 쉽게 이해했고 다양한 약초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했다. 나의 세 번째 눈이 다시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공장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 중요한 기계 하나가 고장나서 생산 라인이 멈춘 것이었다. 공장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박철수 관리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기술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기계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기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품 고장이 아니라 약초 투입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특정 약초가 기계의 특정 부분에 끼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박철수 관리자에게 다가갔다. 관리자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박철수 관리자는 나를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네가 뭘 안다고? 애들은 저리 가서 놀아. 나는 그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제 생각에는 기계 문제가 아니라 약초 투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약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기계에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그는 나의 말에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다른 기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결국 내게 기회를 주었다. 나는 기계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고 약초 투입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약초의 성질을 고려하여 투입량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나의 조언대로 약초 투입 방식을 변경하자 신기하게도 기계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박철수 관리자는 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다시 보게 된 듯했다.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지? 그는 나에게 물었다.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보였습니다. 나는 나의 세 번째 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이었다. 그날 이후 박철수 관리자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았고 때로는 나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공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의 조언은 공장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공장 사장인 김현우가 공장을 방문했다. 그는 박철수 관리자로부터 나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를 찾아왔다. 김현우 사장은 인자한 인상을 가진 중년 남자였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민서야, 네가 그렇게 영리하다며? 박 관리자에게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네가 우리 공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 김현우 사장은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나는 그의 말에 쑥스러웠다. 별 말씀을요, 사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현우 사장은 나의 겸손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내게 약초와 공장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나는 나의 지식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할머니의 수첩에 나와 있는 약초 지식과 나의 독자적인 통찰력을 설명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너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낡은 수첩으로 독학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구나. 나는 네 재능을 그냥 둘 수 없다. 너에게 학교에 갈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 공장에서 정식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 너는 더 이상 이곳에서 마기를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김현우 사장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학교라니,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사장님, 정말이십니까? 김현우 사장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물론이지.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네가 우리 공장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라고 믿는다. 나는 김현우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제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팔려온 노예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재능을 인정받고 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날 밤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를 꼭 쥐고 잠들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작은 새는 훨훨 날아갈 것이다. 그래, 나는 이제 날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를 버린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멀리 날아올랐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김현우 사장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나의 삶은 비로소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학교에 입학하던 날, 나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교복을 입고 설렘과 긴장감에 밤잠을 설쳤다. 낡은 공장 숙소 대신 김현우 사장님이 마련해 주신 깨끗하고 아담한 방에서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약초 냄새를 맡으며 분류 작업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나의 세상은 교과서 속의 글자들과 새로운 지식들로 가득 찼다. 학교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모든 지식을 빠르게 빨아들였다. 특히 과학과 수학 과목에 흥미를 느꼈다. 복잡한 원리와 숫자들이 나의 세 번째 눈을 통해 명확하게 이해되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밤늦도록 책을 읽었다. 낡은 수첩에 기록된 할머니의 지혜는 나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할머니의 약초 지식을 과학적인 이론과 연결하며 나만의 방식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갔다. 김현우 사장님은 내게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는 내게 최신 과학 서적들을 선물해 주셨고, 때로는 직접 나를 찾아와 나의 학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 주셨다. 그는 나의 학업 성취에 진심으로 기뻐했고, 나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나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방학이 되면 나는 김현우 사장님의 공장에서 일했다. 더 이상 막일이 아니었다. 나는 공장의 연구실에서 약초의 성분을 분석하고
새로운 제형의 차를 개발하는 일을 도왔다. 나는 나의 지식과 할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비법들을 활용하여 공장의 제품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나의 아이디어는 번번이 공장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박철수 관리자는 처음에는 나를 여전히 경계했지만 내가 공장에 기여하는 바가 커질수록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나를 존중했고 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는 내게 공장의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뿌듯함을 느꼈다. 그에게도 이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김현우 사장님의 회사에 정식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나의 주 전공은 약초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었다. 나는 새로운 약초들을 탐구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혁신적인 건강 제품들을 개발했다. 나의 연구 결과는 회사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 회사는 나의 활약 덕분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회사는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바탕으로 급성장했다. 우리는 단순한 약초차 제조업체를 넘어 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개발 회사로 거듭났다. 나의 이름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천재 연구원으로 불렸다. 나는 나의 연구가 사람들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나는 나의 성공을 어머니와 민준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도시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마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터였다. 이강민은 가끔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나의 안부를 전하는 척하며 돈을 뜯어갔지만 나는 그의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높이 날아올랐는지를 보여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회사 대표이사님과의 미팅에 참석했다. 김현우 사장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계셨다. 그는 내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야, 네가 우리 회사에 온 이후로 회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나는 너의 재능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 이제 너에게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기고 싶다. 너를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히고 싶다. 나는 김현우 사장님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CEO라니, 내가 감히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나는 망설였다. 사장님,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현우 사장님은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족하다고? 민서야, 너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 너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겸비한 사람이다. 나는 네가 우리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재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김현우 사장님의 진심 어린 신뢰에 감동했다. 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연구원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CEO가 되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성공이었다. 나는 나의 재능으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CEO 취임 후 나는 회사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나는 나의 리더십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회사를 더욱 빠르게 성장시켰다. 우리는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고 우리의 제품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의 회사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는 나의 성공이 단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김현우 사장님, 그리고 나의 능력을 알아봐준 박철수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의 덕분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내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어느 날 나는 나의 고향 마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마을은 여전히 가난했고 나의 가족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민준이를 뒷바라지하느라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강민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돈을 뜯어가고 있었고 민준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복수심이 다시 타올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능력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나의 성공을 이용하여 그들을 찾아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나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완벽하게 실행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나의 복수를 준비했다. 나의 작업실 한쪽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수첩은 할머니의 지혜를, 목걸이는 나의 희망을 상징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기억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나의 재능은 꽃을 피웠고 나의 능력은 세상에 인정받았다. 나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나를 버린 자들에게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성공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허름한 옷차림의 어린 소녀 김민서가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강기업 최고 경영자 김민서였다. 나의 이름은 이제 전 세계 비즈니스 잡지에 오르내렸고 나의 얼굴은 수많은 광고판을 장식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통해 나를 버린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멀리 날아올랐는지를 보여줄 참이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차가운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25년 전 나를 팔아넘겼던 그 비정한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 민준이의 무심한 얼굴, 그리고 이강민의 능글맞은 미소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나는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25년 전과 다름없이 가난하고 황량했다. 낡은 초가집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변하지 않은 풍경 속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나는 이곳을 떠나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나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작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그곳은 어릴 적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자주 가던 곳이었다. 슈퍼마켓 주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익숙한 주름살을 발견했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민준이와 어머니의 소식을 물었다. 슈퍼마켓 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고, 민준이네 말이야. 그 집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민준이는 여전히 몸이 약해서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어머니는 늙어서 일도 못하고 사는 게 아주 힘들어 보여. 그 딸내미는 도시에 팔려갔다더니 소식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의 말에 속으로 냉소했다. 불쌍하다고? 그들은 나를 버리고 민준이의 미래만을 위해 나를 팔아넘겼다. 그들의 비극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다. 나는 나의 성공을 그들에게 드러낼 기회를 엿보았다. 나는 마을에서 가장 낡고 허름한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나의 옛집이었다. 흙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지붕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집 안에서는 어머니의 기침소리와 민준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나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늙고 주름진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민서입니다. 민서 왔어요. 어머니는 나의 말에 눈을 크게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서라고? 네가 민서라고?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녀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엄마? 또 돈 빌리러 온 사람이야. 나는 그들의 변화에 놀라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의 딸이자 누나, 김민서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성공했습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나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들은 나의 옷차림과 나의 당당한 태도에서 나의 성공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가 성공했다고?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어머니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나의 명함을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다. 명함에는 나의 이름과 함께 오 건강기업 CEO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명함을 받아들고 경악했다. 그들의 눈에는 탐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다 뭐야? 네가 정말 CEO라고? 우리한테 돈 좀 줄 수 있어? 민준이 병원비도 내주고 좋은 대학도 보내주고. 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돈이요? 제가 왜 당신들에게 돈을 줘야 하죠? 당신들은 25년 전 저를 팔아넘겼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 거죠? 어머니는 나의 말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민서야, 엄마는 그때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이가 너무 아팠고 우리 가족이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너도 이해해 줄 거지? 나는 그녀의 거짓된 눈물에 분노를 느꼈다. 저를 위해서요? 저를 팔아넘긴 것이 저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당신들은 오직 민준이만을 생각했습니다. 저를 희생시켜 민준이를 살리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옆에서 나를 노려보았다. 누나, 엄마한테 왜 그래? 엄마는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누나가 희생했으니 내가 잘 돼야 하는 거잖아. 나는 민준이의 이기심에 치를 떨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나를 버렸을 때부터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동생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뒤로하고 집 밖으로 나왔다. 나의 고향은 더 이상 내게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내게 상처와 고통을 준 곳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성공으로 그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것이다. 나는 나의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마을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와 교육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곳에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을 짓고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다.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와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나의 프로젝트는 마을 주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내가 마을을 위해 기여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나는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나는 그들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희생시켜 얻은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나의 프로젝트를 보며 경악했다. 그들은 내가 마을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 돈을 요구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내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 때문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성공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성공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준이는 나의 말에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무능력한 채 어머니에게 의지하여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나약하고 비참했다. 어머니는 민준이의 무능력함에 실망하고 좌절했다.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며 연민을 느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나는 나의 삶을 스스로 개척했고 나를 버린 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증명했다. 나는 나의 고향 마을에 내가 지은 병원과 학교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황량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이뤄냈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다. 나는 나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기억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나의 재능은 꽃을 피웠고 나의 능력은 세상에 인정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만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는 고향 마을에 세운 병원과 학교, 그리고 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과거에 내가 꿈꾸던 복수는 증오와 파괴가 아닌 치유와 건설의 형태로 완성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민준에게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았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고, 나는 그들의 나약함과 불행 속에서 나의 승리를 확인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나의 성공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그 성공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실패를 더욱 부각시켰다. 어머니는 내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교육 혜택을 받지 않으려 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내가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준이 역시 내가 지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며 언젠가 큰 돈을 벌어 나보다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내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나쁜 딸이자 누나로 비춰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거부감에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직접 다가가려 노력했다. 매일 아침 병원으로 출근하기 전 나는 나의 옛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면 문을 닫거나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민준이는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했다. 누나가 이렇게 잘났으면 뭐해?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누나가 우리를 버리고 갔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들의 상처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도 나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나를 희생시킨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화해의 시도였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폭우가 쏟아졌다. 낡은 집들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강물이 범람하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다. 나의 옛집 역시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즉시 직원들을 동원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나의 병원과 학교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었다. 어머니와 민준이도 대피소로 왔다. 그들은 흙탕물에 젖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건넸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외면했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며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쉬기 힘들어 보였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안고 울부짖었다. 민준아, 민준아, 제발 정신 차려. 누가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는 지체 없이 민준이에게 달려갔다. 나는 그의 상태를 살피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나는 할머니의 수첩에 기록된 비상약초를 떠올렸다. 마침 내가 미리 준비해둔 약초 가방에 그 약초가 있었다. 나는 약초를 빠르게 다져 민준이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내 지시에 따라 의료진들이 민준이를 병실로 옮겼다. 어머니는 나의 행동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를 붙잡고 애원했다. 민서야, 제발 우리 민준이 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민준이만 살려준다면 엄마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제발 우리 민준이만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민준이를 살릴 겁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다. 며칠 밤낮으로 나는 민준이의 곁을 지켰다. 나의 약초 지식과 의료 기술을 총동원하여 민준이를 치료했다. 민준이는 폐렴과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나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고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다. 민준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오만함이나 짜증 대신 미안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누나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누나가 나를 살려줬어. 고마워, 누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민준아. 중요한 건 네가 다시 살아난 거야. 이제부터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해. 나는 민준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그의 작은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니는 민준이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민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너를 팔아넘기고 너한테 상처만 줬어. 그런데도 너는 이렇게 엄마와 민준이를 살려줬어. 엄마는 정말 나쁜 엄마야. 나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후회를 씻어내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다. 25년 만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다. 민준이가 퇴원한 후 우리는 함께 나의 옛집으로 향했다. 집은 폭우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어머니와 민준이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집은 내가 직접 설계했다. 나는 어머니와 민준이가 원하는 대로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었다. 새로운 집이 완공되던 날,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새로운 집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이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고 병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환자들을 돕고 있었다. 그는 나의 조언에 따라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나를 찾아와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나의 성공이 단순히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김현우 사장님, 그리고 나의 능력을 알아봐준 박철수 관리자를 비롯한 모든 동료들의 덕분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가족까지도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나는 이지은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특히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나의 디자인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건축을 치유의 건축이라고 불렀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한 가지 깨달았다. 진정한 복수는 증오와 파괴가 아닌 사랑과 건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나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에게 나의 성공을 보여줌으로써 복수했지만 그 복수의 최종 목표는 나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작업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기억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얹자 익숙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나는 나의 삶을 담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선율은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승리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노래하는 듯 했다. 나의 연주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낸 아름다운 자화상이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났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생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벗어나 사랑과 봉사로 채워진 아름다운 여정이 되었다. 어머니와의 화해, 민준이의 변화, 그리고 나의 성공은 내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가이자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예술가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이지은 재단은 나의 리더십과 박진우 CEO의 끊임없는 지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다. 우리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건축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젊은 건축학도들은 재단의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는 그들의 열정과 재능에서 나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품었다. 특히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희망의 건축 프로젝트의 확장과 성공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나의 팀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건물을 짓고 건축 기술을 전수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프로젝트 중 하나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중동의 한 마을에 지어진 평화의 공동체였다. 그곳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평화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맡아 모든 설계와 건설 과정을 지휘했다. 나는 재단 소속 건축가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평화의 공동체는 폐허 위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현지의 전통 건축 양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했다. 모든 건물은 친환경 자재로 지어졌고 태양광 패널과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와 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하게 나는 공동체 내부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을 설계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 완공식 날, 평화의 공동체는 축제로 들썩였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새롭게 지어진 학교에서 꿈을 키웠고, 어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나는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미소는 내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다. 박진우 CEO는 나의 옆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박 CEO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평화의 공동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세계 각국에 방영되었고, 나는 세계 평화 건축가이자 희망의 메신저로 불리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나의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나는 UN 특별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 세계의 주거 환경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바쁜 국제활동 속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나의 음악은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자선 콘서트를 열었고, 그 수익금은 전 세계 재단의 활동에 전액 기부되었다. 나의 음악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주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나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진우 CEO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소울메이트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공유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이제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민준이는 나의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스승님 건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건축 포럼에 참석했다. 기념관은 이제 전 세계 건축학도들의 성지가 되었다. 나는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나의 건축 철학과 희망의 건축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축가가 되라고 조언했다. 나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연설이 끝난 후 나는 기념관의 가장 조용한 공간에 마련된 나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기억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얹자 익숙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나는 나의 삶을 담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선율은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승리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노래하는 듯했다. 나의 연주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낸 아름다운 자화상이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났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생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영원한 평화의 숲을 이룰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건축과 음악, 그리고 영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숭고한 여정 그 자체였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재능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수많은 이들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이지은 재단은 나의 헌신과 박진우 CEO를 비롯한 수많은 후원자들의 성원으로 세계적인 건축 및 예술 지원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젊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소외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나는 재단의 최고 이사로서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총괄하며 나의 비전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나의 지휘 아래 재단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멘토링 프로그램, 국제 교류 사업,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건축과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는 글로벌 희망 건축 이니셔티브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분쟁 지역의 난민촌, 자연재해 피해 지역,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공동체에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나의 팀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건물을 짓고 건축 기술을 전수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중동의 한 마을에 지어진 평화의 공동체였다. 그곳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평화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맡아 모든 설계와 건설 과정을 지휘했다. 나는 재단 소속 건축가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평화의 공동체는 폐허 위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현지의 전통 건축 양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했다. 모든 건물은 친환경 자재로 지어졌고 태양광 패널과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와 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하게 나는 공동체 내부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을 설계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 완공식 날, 평화의 공동체는 축제로 들썩였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새롭게 지어진 학교에서 꿈을 키웠고 어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나는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미소는 내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다. 박진우 CEO는 나의 옆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박 CEO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평화의 공동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세계 각국에 방영되었고 나는 세계 평화 건축가이자 희망의 메신저로 불리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나의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나는 UN 특별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 세계의 주거 환경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바쁜 국제활동 속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나의 음악은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자선 콘서트를 열었고 그 수익금은 전 세계 재단의 활동에 전액 기부되었다. 나의 음악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주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나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진우 CEO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소울메이트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공유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이제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민준이는 나의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스승님 건축 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건축 포럼에 참석했다. 기념관은 이제 전 세계 건축학도들의 성지가 되었다. 나는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나의 건축 철학과 희망의 건축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축가가 되라고 조언했다.
나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연설이 끝난 후 나는 기념관의 가장 조용한 공간에 마련된 나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기억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얹자 익숙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나는 나의 삶을 담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선율은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승리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노래하는 듯했다. 나의 연주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낸 아름다운 자화상이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났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생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영원한 평화의 숲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으며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 나의 삶은 이제 건축과 음악, 그리고 영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숭고한 여정 그 자체였다. 이지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선 용기와 재능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수많은 이들의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었다. 이지은 재단은 나의 헌신과 박진우 CEO를 비롯한 수많은 후원자들의 성원으로 세계적인 건축 및 예술 지원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젊은 건축가와 예술가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으며 특히 소외된 지역의 문화, 예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나는 재단의 최고이사로서 모든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총괄하며 나의 비전을 전 세계에 전파했다. 나의 지휘 아래 재단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멘토링 프로그램, 국제 교류 사업,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건축과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중 하나는 글로벌 희망 건축 이니셔티브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분쟁 지역의 난민촌, 자연재해 피해 지역,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공동체에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나의 팀은 현지 주민들과 함께 건물을 짓고 건축 기술을 전수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내전으로 폐허가 된 중동의 한 마을에 지어진 평화의 공동체였다. 그곳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집이 아닌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평화의 공동체 프로젝트를 맡아 모든 설계와 건설 과정을 지휘했다. 나는 재단 소속 건축가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다. 평화의 공동체는 폐허 위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나는 현지의 전통 건축 양식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만들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도 조성했다. 모든 건물은 친환경 자재로 지어졌고 태양광 패널과 빗물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와 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중요하게 나는 공동체 내부에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통합 공간을 설계하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담았다. 완공식 날, 평화의 공동체는 축제로 들썩였다. 오랫동안 고통받던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새롭게 지어진 학교에서 꿈을 키웠고, 어른들은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나는 주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미소는 내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었다. 박진우 CEO는 나의 옆에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이지은 씨,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박 CEO님 덕분입니다.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평화의 공동체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나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세계 각국에 방영되었고, 나는 세계 평화 건축가이자 희망의 메신저로 불리게 되었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나의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나는 유엔 특별 고문으로 위촉되어 전 세계의 주거 환경 개선과 평화 구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바쁜 국제활동 속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나의 음악은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내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나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자선 콘서트를 열었고, 그 수익금은 전 세계 재단의 활동에 전액 기부되었다. 나의 음악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주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았다. 나의 개인적인 삶 또한 풍요로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박진우 CEO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소울메이트가 되었고,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공유했다. 어머니와 민준이는 이제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다. 민준이는 나의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스승님 건축 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건축 포럼에 참석했다. 기념관은 이제 전 세계 건축학도들의 성지가 되었다. 나는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나의 건축 철학과 희망의 건축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젊은 건축학도들에게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건축가가 되라고 조언했다. 나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연설이 끝난 후
나는 기념관의 가장 조용한 공간에 마련된 나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수첩과 나침반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초심을 잊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항상 기억했다. 나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나는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얹자 익숙한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나는 나의 삶을 담은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선율은 나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승리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노래하는 듯했다. 나의 연주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담아낸 아름다운 자화상이었다. 피아노 연주가 끝났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생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재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유산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가 심은 희망의 씨앗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영원한 평화의 숲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새로운 삶을 개척했으며 세상에 영원히 기억될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